도시개발법의 5번째 테마는 수용, 사용 방식입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전부 이렇게 수용 방식으로 사업할 수도 있고, 또 전부 환지 방식도 있고, 혼용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이 수용 방식에 대한 특징을 먼저 보고, 환지 방식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수용 방식은 타인의 재산권, 권리를 강제로 이제 빼앗는 방식이죠. 보상금을 주고 강제로 사업 시행자가 뺏어서 사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일반 분양으로 이렇게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좀 더 이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방식이 수용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환지 방식은 이제 종종 토지 소유자나 뭐 건축물 소유자 같은 사람들한테 새로 개발된 땅을 교환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환지 방식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수용의 일반 절차라는 게 있는데, 자, 수용을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조합을 제외하고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설립되는 시행자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우리 이제 앞에서 12명 시행자 중에서 이 조합을 제외하고 나머지 11명 시행자가 이렇게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하거나 강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 자, 민간 시행자 기억나시죠? 우리 5호부터 12호까지 시행자가 있었는데 이 조합은 제외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가 수용을 할 때는 함부로 수용하면 안 되고 일정한 동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이거 앞에가 소유입니다. 토지 소유자 총수를 계산해서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토지 면적 계산할 때도 이 개발 계획의 동의 같은 것들을 준용하기 때문에 자, 국공유지를 포함합니다. 자, 일단 국공유지를 포함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지만 수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행자는 민간 시행자입니다. 자, 요거 시험 문제 나왔던 형태는 이걸 자꾸 이제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정부 추정기관 이런 시행자들은 공공시행자이기 때문에 그냥 수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 적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시험 문제 나왔던 취지가 이겁니다. 토지공사 같은 공공기관 아니면 정부 추정기관, 지방공사는 자, 이런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 면적,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같은 거 없어도 바로 수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민간 시행자는 수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전체 토지 면적,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 토지를 민간 사업 시행자가 먼저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지만 민간 시행자가 이렇게 제한적으로 수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민간 시행자가 수용할 때는 이 동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고요. 자, 근데 수용을 할 때는 타인의 재산권을 뺏는 거기 때문에 이 법이 정하는 절차를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에 자, 준용하는 법률이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서 토지 수용 절차를 자세하게 정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수용 절차에 대해서는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그리고 줄여서 이제 공익사업법 이렇게 호칭을 하고 이 공익사업법을 준용을 해서 수용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공익사업법을 준용을 할 때 어떤 특례가 하나 있는데 자, 우리 공익사업법에는 이렇게 사업 인정이라는 거를 따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 공익사업법을 준용을 할 때는 이 공익사업법 20조 1항에 사업 인정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있고 사업 인정을 서류 심사를 받아서 공익사업이라는 걸 형태로 인정을 받고 이렇게 고시가 나와야지만 수용 절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도시개발법상 수용하는 사람은 자, 그런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요 개발계획이라는 계획이 우리 앞에서 배웠죠. 개발계획 내용 중에서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세부 목록이라는 게 고시가 나오면 이 공익사업법을 준용할 때 사업인정 고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사업인정 절차가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보다 이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더 빠르게 신속하게 자, 이렇게 이런 의제 조항 같은 게 없으면 여기 별도로 사업 인정을 받는데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용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특례 조항을 둔 겁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이거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자, 개발계획 내용 중 세부 목록 고시를 이거를 실시계획의 고시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계획보다 먼저 나오는 요 개발계획 내용 중 세목고시라는 게 나오면 그래서 개발계획 자체가 고시가 될 때 이런 세부 목록이라는 게 고시가 나오면 그것으로서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요 재결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 절차를 진행을 할 때 토지를 뺏는 이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를 뺏기는 토지 소유자하고 만나서 협의를 먼저 하는데, 가격 협의, 보상금 협의 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이거를 이제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 신청을 넣어야 됩니다. 재결 신청을 원래는 사업 인정 받으려부터 1년 안에 신속하게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사업 시행 기간 내로 연장을 해서 사업 시행자한테 유리하게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결 신청 기간도 1년으로 하지 말고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이 되는 것. 그 다음에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는 과정에서 위에 게 더 중요합니다. 개발계획 내용 중 세부 목록이 고시가 되면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곳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자, 우리 예전에 이제 그 개발계획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쭉 있었죠.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자, 사업시행 방식, 그 다음에 토인, 교환, 세원보 할 때, 여기 보건의료시설 설치계획 같은 거,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의 개발 방향 같은 것들, 원형지 같은 것도 있었는데, 12번 항목에 요거만 이해하는 겁니다. 자, 개발계획 내용 중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위치 같은 것들이라든가, 이 권리의 명의인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세부 목록이라고 해서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나 건물 등의 세부 목록 고시가 나오면 이 12번 항목 때문에 공익사업법상 이 사업인정 같은 걸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개발계획 내용 중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해서 참고로 한번 좀 복습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제가 이렇게 이제 토지를 수용할 때는 일반적인 절차가 있고, 아까 우리가 민간 시행자가 수용할 때는 어떤 요건 같은 걸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익사업법을 준용할 때 이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요. 자, 두 번째 토지상환채권은 토지를 수용하고 그 다음에 토지 보상금 대신 이렇게 토지로 나중에 갚아주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토지상환채권은 보상금의 일부를 이렇게 토지로 나중에 상환하는 채권이라서 이게 나중에 환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수용 방식을 배우고 있지만 이게 환지 효과가 있는 그런 토지상환채권 같은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요건을 보시면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는 시행자가 토지를 강제 수용했으면, 권리를 강제로 뺏었으면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를 뺏긴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 방식인데 나중에 갚아주는 방식이 보상금, 현금이 아니라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중요한 요건이죠.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매수대금의 일부입니다. 전부는 안 됩니다.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나중에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 토지상환채권은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기 때문에 이 표현 때문에 이게 일부 환지 효과와 유사한 그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상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억인데 일부는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 이런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전부는 안 되고요. 자, 발행 규모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사업 시행,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해서 분양되는 토지나 분양되는 건물에 2분의 1을 초과하게 발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해서 일반인들한테 분양하는 토지나 건물 같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토지상환채권의 물량을 정할 때 분양되는 토지나 건물에 2분의 1을 초과해서 발행할 수 없다. 토지상환채권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을 시험 문제에서 낼 수 있으니까 이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안 되겠죠. 분양되는 토지나 건물은 나중에 이제 배우실 겁니다.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해서 원형지 빼고 조성되는 토지가 있고, 이 조성되는 토지 중에서 일부 분양되는 토지가 있는데 일반인들한테 분양되는 토지에 2분의 1을 넘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민간시행자가 발행을 할 때는 민간시행자도 수용 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민간시행자도 아까 요건이 있었죠.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을 얻어서 나머지 땅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데, 민간시행자가 수용을 하고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때는 자, 지급보증 같은 것들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지급보증. 자,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왔죠. 이 지급보증 같은 경우를 우리가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 아니 무슨 정부 추정기관 이런 사람들은 여기 지급보증 없어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공시행자들은, 민간시행자가 발행할 때만 이 지급보증 같은 것들을 받아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때는 이런 발행계획을 만들어서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발행계획에 보면 시행자 명칭, 채권의 이자율, 발행 총액 이런 것들을 쭉 적어주는데, 자, 요거 시험 문제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작년도에.
자,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을 할 때 이 발행 계획을 만들어서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발행 계획 내용 중에서 보증 내용, 여기 보증 기관이 어떤 기관이고 보증 내용은 민간 시행자한테만 적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35회 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35회 때 토지주택공사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때 이 발행 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아닌 거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자, 지금 이 사업시행자 명칭, 토지상환채권의 이자율, 발행의 총액, 뭐 발행 가액 얼마, 발행식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서 보증기관, 보증 내용까지 포함이 되는데 이 보증기관, 보증 내용은 이 발행자가 민간 시행자 할 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이라든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문제의 취지가 뭐냐면 이 보증도 민간 시행자한테만 발행을 할 때 보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리고 토지상환채권 발행 계획의 내용 중에서도 이렇게 보증기관이 어디고 보증 내용이 어딘 거는 민간 시행자한테만 적용되기 때문에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는 이런 것들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과 발행 방식. 자, 채권의 이자율은 발행자가 정한다. 이렇게. 채권의 이자율은 발행자가 정하고 김영식 증권으로 발행한다. 자, 우리 김영식 증권의 공법에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 이 채권 자체가 나중에 토지나 건물 같은 거로 상환하는 증권일 때는 채권 자체의 그 종서에 이름이 적혀 있는, 채권자 이름이 적혀 있는 기명식으로 발행을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현금으로 나중에 원금 같은 거 상환할 때는 무기명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의 이자율은 발행자가 정하고 김영식 증권, 김영식 증권이라 하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나중에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부동산으로 상환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김영식 증권으로 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상환 채권은 김영식 증권이기 때문에 이전 요건과 대항 요건을 갖춰야지만 이 채권이 이전되고 취득한 사람이 대항력을 얻게 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자,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채권은 우리가 보통 무기명 증서는 채권을 그냥 넘겨주고 돈 받으면 끝나는데 이 김영식 증권은 이전을 할 때 취득하는 사람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상환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을이라는 사람한테 넘겨줍니다. 채권을 파는 거죠. 그럼 을이라는 취득자는 자기 성명과 주소를 이 채권 원부라는 별도의 장부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시행자가 이 발행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 원부에다가 취득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에 요청을 해서 이 갑에서 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부에 이름이 갑에서 을로 기재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원부에 취득자 성명 주소가 기재가 돼야지만 이 채권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득하는 사람이 제3자한테 대항을 하려면 취득자 성명 주소가 채권 원부에다가 뿐만 아니라 이 채권 자체에도 기재가 돼야지만 이 대항력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할 때는 이 원부에다가 취득자 성명 주소를 기재해서 이전을 하고 이전 받은 취득자가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채권 자체의 그 증서에도 이 취득자 성명 주소가 기재가 돼야지만 이 대항력을 갖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채권은 동산처럼 취급할 수 있죠. 이게 종이 증서이기 때문에 질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또 질권자, 이 채권을 담보로 잡고 돈 빌려주는 사람도 이 채권 원부와 채권에다가 이 성명 주소를 기재를 해야지만 제3자한테 대항을 해야지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질권자도 원부와 채권에다가 자기 성명 주소가 기재가 안 되면 제3자한테 질권이 있다는 것을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보시고 질권자도 자기 권리를 행사할 때는 원부와 채권에다가 둘 다 기재가 돼야 된다. 그렇게 안 되면 제3자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지상환 채권을 보시고 나서 우리 채권의 비교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지금 배우고 있는 토지상환 채권이 있고 채권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도시개발 채권이라고. 이 채권을 헷갈리지 않게끔 구분을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뒤에 가서 추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릴 건데, 자, 지금 우리 파란색 토지상환 채권은 수용 방식에서 보상금의 일부를 사업시행자가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김영식 증권이죠. 자, 발행자는 수용 방식 시행자가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인 시도의사나 대도시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수용 방식에서 보상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김영식 증권, 토지상환 채권. 자, 도시개발 채권은 뭐냐면 이거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발행하는 이건 지방채권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지방채권입니다. 발행 목적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이거 나중에 만기가 되면 이거는 현금으로 갚아주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발행합니다. 기명하고 무기명 차이가 있죠. 도시개발채권은 강제로 매입시키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 채권을 시도지사가 발행을 해서
어떤 3명의 특정인들한테 강제로 매입시키는데 이 3명이 누구냐면 수용 방식에서 공공시행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이를 따내는 하도급업자들, 두 번째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들, 그리고 세 번째가 국토기획법에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수용 방식에서 공공시행자와 도급계약을 따내서 이를 따내는 하도급업자들, 두 번째가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들, 그래서 민간 시행자들은 이 도시개발채권의 일정량을 사야 됩니다. 국토기획법으로 가서 5가지 개발 중에서 이 토지 형질 변경 허가, 그 허가받은 사람들만 이 채권을 강제로 매입해야 되는 대상자가 되는데, 이거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수용보상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김영식 증권은 토지상환채권이고,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 무기명으로 발행하는 채권은 도시개발채권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 주제, 토지상환채권 마무리하시고 이제 선수금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선수금은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서 원형지나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선수금이라는 게 돈을 미리 받는 겁니다. 선금을 받는 겁니다. 먼저 받은 돈이라는 뜻입니다. 선수금. 그럼 누구로부터 받는 거냐면 원형지나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 자, 일단 원형지나 조성토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네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형지나 조성토지 할 때 수용 방식에서 3분의 1 정도는 원래 상태의 토지를 그대로 공급하는 게 수용을 했는데 보통 농지나 임야를 수용해가지고 원형지 형태로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분의 1 정도 범위 안에서 나머지 3분의 2는 수용을 한 다음에 농지나 임야를 수용해서 거기를 개발을 합니다. 개발해가지고 조성토지로 개발을 해가지고 파는 것은 조성토지라고 하는데, 자, 이 그림을 잠깐 넘어와 보시면, 원형지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수용해서 조성되지 아니한 농지나 임야 형태를 그대로 5명들한테 공급합니다. 자, 수용 후 미개발지인 원형지 상태를 그대로 공급하는 것도 있고, 이제 전체 수용 방식당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나머지 3분의 2 정도는 이렇게 조성토지 수용을 한 다음에 거기를 아파트용지, 무슨 이렇게 학교용지라든가 업무용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상업용지, 업무용 토지, 아파트용지를 일반인들한테 분양하는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하면 이게 바로 조성토지입니다. 수용 방식에서는 원형지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5명들한테, 그다음에 일반인들한테 조성토지로 경쟁 입찰 같은 거 해가지고 공급하는 방식 2가지가 있는데, 선수금은요, 자, 이런 사업시행자가 수용 방식에서 원형지나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아서. 이때 포인트가 뭐냐면 공공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때는 요건이 하나만 맞으면 되고, 민간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때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공시행자가 누군지 기억나시죠?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번 공공기관, 3번 정부출연기관, 4번의 지방공사. 자, 이 공공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때 갖춰야 되는 요건은 개발계획 고시 후 사업토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소유권만 있으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토지 면적에 사업하는 사업 면적의 10% 정도 이상만 소유권이 있으면, 그러면 사업 사용자 동의 같은 걸 포함해 가지고 보시면 토지 면적의 10%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면 이때는 공공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민간시행자는 실시계획 인가 후 공급하려는 토지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는, 여기 지금 100분의 10이라는 비율이 없어요. 그래서 민간시행자가 선수금 받을 때는 토지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고 100% 확보하고 그 토지 위에 저당권이 있으면 말소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 진척률, 공사 진도가 100분의 10 이상은 또 나가야 되고, 또 선수금 나중에 환불 같은 걸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서도 내야 됩니다. 자, 보증서, 공사 진척률 같은 것들이 앞에 공공시행자한테는 없네요. 그리고 확보해야 되는 토지 면적도 공공시행자는 개발계획 고시 후 사업시행 전 토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만 소유권이 있으면 되는데, 여기 가로 아래 있는 말은 참고로 그냥 보시고요. 여기 민간시행자 같은 경우는 공급하려는 토지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고 저당권 말소,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 보증서 같은 것들을 제출해야지만 3가지가 모두 갖춰야지만 민간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분을 좀 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선수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확인하시고요. 선수금은 원형지나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사람들이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내면 미리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가. 그래서 공공시행자가 받을 때는 한 가지 요건,
민간 시행자가 소송을 받을 때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는 그런 거를 개념으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원형지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원형지하고 이제 조성토지만 하면 수용 방식은 끝나는데, 자, 원형지라는 토지는 자, 이렇게 수용을 하는데, 종전에 이제 이게 미개발지, 농지라든가 뭐 임야 같은 미개발지를 사업시행자가 수용을 해서 이걸 5명한테 수의계약 형태로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개발지로 가격도 좀 저렴하게 정해서 이 5명의 어떤 특정인들한테 원형지 형태로 개발하지 않고 이 수용된 토지를 그대로 공급하는 게 원형지고, 그 다음에 조성토지는 수용을 한 다음에 여기를 단독주택 용지, 아파트 용지, 연립주택 용지 이런 식으로 상업용지, 업무용지 같은 거로 개발을 해가지고 개발이 조성이죠. 조성을 해서 파는 토지는 일반인들한테 경쟁입찰로 파는데 가격을 이제 경쟁가로, 이게 바로 조성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용 방식에서는 원형지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구나, 그리고 또 일부는 조성토지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구별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원형지를 보시면 공급 절차와 공급 대상자가 5명을 배울 겁니다. 자, 지금 수용 방식의 사업시행자가 복합적 입체적 개발을 위해서 미리 지정권자한테 공급 계획을 제출하고 지정권자한테 승인까지 받아야 되네요. 공급 계획 제출하고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아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원형지를 공급해서 직접 개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먼저 보면요.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청, 자, 공공기관 같은 우리 토지공사, 농어촌공사 같은 공기업, 지방공사, 자, 원형지의 개발 방향을 공모했는데 공모에서 선정된 사람, 마지막으로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쓰려는 사람들한테도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형지를 공급받아서 직접 개발하기 때문에 원형지 개발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원형지는 수용 방식 시행자가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서 원형지를 이 5명들한테 공급을 해가지고 공급받은 자들이 직접 개발하게 할 수 있는데, 지정권자한테 승인 받을 때 공급 계획이라는 걸 별도로 내야 됩니다. 공급 계획 내고 지정권자 승인 같은 거 2개 다 해서 원형지를 5명들한테 공급할 수가 있고요.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 계획을 제출받아서 승인을 하는데 이행 조건 같은 걸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공급에 대해서 승인할 때 뭐 용적률 같은 개발 밀도라든가 어떤 교통처리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 같은 것들, 이 조건 같은 걸 붙일 수가 있습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원형지 공급에 대해서 승인 같은 거 할 때는 이행 조건을 붙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원형지는 수용 방식 시행자가 개발하지 아니한 원래 상태의 토지 원형지를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아서 5명들한테 공급을 할 수 있고, 승인을 받을 때는 공급계획이라는 걸 별도로 제출해야 됩니다. 5명 중에서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는 이게 이제 공공시행자들이죠. 공공시행자들이고, 공공성격이 있는 시행자들이고, 공모에서 선정된 사람, 그 다음에 학교라든가 공장 같은 부지로 쓰려는 사람이, 어떤 사립학교를 짓거나 어떤 특정 개인이 공장 같은 걸 짓기 위해서도 원형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원형지는 1번, 2번, 3번처럼 공공주체만 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 4번이나 5번 같이 일종의 민간주체도 원형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원형지의 공급 면적. 자, 사업하는 전체 구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는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공급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해석할 때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 근데 우리는 원형지로 공급하는 게 3분의 1, 전체 수용 방식 사업하는 토지 면적의 3분의 1이면 나머지 3분의 2가 조성토지로 해석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원형지 형태가 아니면 나머지는 조성토지로 공급하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형지는 전체 토지 면적, 수용 방식으로 사업하는 구역의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조성토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좀 전에 우리가 원형지를 공급할 때는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을 때 이 공급 계획이라는 걸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계획을 제출해서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아가지고 원형지를 이제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원형지를 5명한테 공급을 할 건데, 일단 공급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네요. 자, 원형지 공급 계획에는 원형지의 위치나 면적, 공급 목적, 자, 원형지 개발자가 누구한테 공급할 건지, 원형지에 대한 사용 조건, 원형지에 대한 공급 예상 가격, 이런 것들을 원형지의 공급 계획의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네 번째 보시면 원형지는 매각이 제한됩니다.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원형지는 수의계약 형태로 받고, 여기 원형지가 수의계약으로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자, 원형지의 가격도 이 감정가를 기준으로 협의한 가격 싸게 받는 거기 때문에 자, 원형지는 일정 기간 못 파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자, 원형지는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토지를 받고 가격도 이 감정가를 기준으로 협의한 가격으로 감정가가 아무래도 시세보다 경쟁가보다 낮은 가격 기준으로 협의한 가격으로 정하기 때문에 감정가는 싸게 감정가가 시세보다 좀 싼 가격으로 보고 가격을 좀 저렴하게 수의계약 형태로 받으니까 일정 기간을 못 팔게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지는 자, 원형지 개발자 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뺍니다. 아까 원형지를 받아서 개발하는 사람들이 5명이 있었는데 국가나 지자체를 빼고 나머지 2, 3, 4, 5번 같은 그런 원형지 개발자들은 원형지를 받았으면 원형지를 받아서 공사 완료 공고를 한 날로부터 5년 또는 원형지를 최초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동안은 원형지를 매각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매각 제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 제외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해당 기간 내라도 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외가 있는데 자, 원형지를 이 기간 내라도 이주용 주택용지나 공공문화시설 지을용지, 기반시설용지, 임대주택용지 같이 이렇게 어떤 공익적인 목적으로 원형지를 파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대해 승인을 받아서 이 기간 내라도 팔 수 있는 예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요 매각 금지, 매각 제한 기간이라도 팔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매각 제한 기간이라도 이렇게 공익적인 목적으로 토지를 판다면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아서 원형지를 팔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자,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공공기관, 자,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는 이 매각 제한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토지주택공사가 이런 매각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틀린 겁니다. 자, 매각 제한에 걸리지 않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요 제외입니다. 이렇게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는 매각 제한에 걸립니다. 자, 공급 방식, 원형지는 원형지 개발자한테 수의계약 형태로 주다가 다만 학교용지나 공장부지로 쓰려는 사람들한테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얘기는 가격도 저렴하게 준다는 뜻인데 이게 만약에 경쟁 방식으로 들어가면 가격을 경쟁가 최고로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 주는 경쟁가로 공급하는 형태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게 경쟁입찰을 붙였는데 2회 이상 유찰됐을 때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선정할 수도 있고요. 자, 원형지 공급 가격. 자, 원형지 공급 가격은 아까 우리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공급 가격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겁니다. 자, 저렴하게가 뭐냐면, 자, 조심할 게 이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감정가로 공급한다고 하시면 틀려요. 자, 기반시설 공사비를 포함한 감정가를 기준으로 원형지를 공급하는 시행자하고 원형지를 받는 원형지 개발자하고 협의한 가격으로 정한다. 자,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협의가라고 합니다. 협의가. 근데 감정가가 기본적으로 일반 경쟁가보다 낮은 금액을 가지고 협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세보다 낮은 협의 가격으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공급 방식도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가격은 협의가로 저렴하게 공급을 하는데 감정가라고 하시면 안 돼요. 협의가라고 해야 됩니다. 자, 다만 학교나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공급할 때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가격을 이렇게 경쟁가, 최고 입찰 가격으로 파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예외를 하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형지는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자가 공급 계획대로 이용을 하지 않거나 또는 이행 조건 같은 걸 이행을 안 하면 공급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급 계약의 해제 같은 것들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자가 공급 계획대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거나 사업 시행자가 이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원형지 공급 승인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그 공급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공급 계약의 해제 같은 것들을 요청할 수 있고요. 또 보시면 마지막으로 원형지 공급 계약의 해제, 사업 시행자가 원형지를 받아서 개발한 사람이 착수기간 내 미착수하거나 사업을 지연하거나 동의 없이 제3자한테 매각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원형지 공급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주어가 사업 시행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겁니다. 사업 시행자가 원형지 개발자하고 계약을 해서 원형지 공급 계약을 했는데 미착수하거나 지연을 하거나 제3자한테 매각 이런 식으로 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아까 지정권자라는 관청은 사업 시행자가 어떤 위반 행위 같은 걸 한 겁니다. 공급 계획대로 이용을 하지 않고 그러면 공급 승인을 취소하는 것이죠. 지정권자는 공급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급 계약의 해제 같은 것들을 요청하는 거고 직접 공급 계약을 해제하는 사람은 이건 사업 시행자가 주어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34회 때 한번 나왔으니까. 자, 여기까지가 우리 원형지 마무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성토지의 공급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원형지 말고 이제 조성토지가 남은 거예요. 자, 조성토지는 수용을 한 다음에 거기를 개발을 합니다.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개발해서 이 개발된 토지는 이게 바로 조성토지라고 그러는 거고, 조성토지의 공급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자, 공급 절차는 아까 원형지랑 유사하게 공급계획이라는 걸 작성을 해서 지정권자한테 주라고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조성토지는 공급계획을 지정권자가 이 조성토지 공급계획이라는 걸 제출을 받아서 승인을 내주는 과정에서 지정권자가 이렇게 승인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면 자기 하급자 시도의사나 대도시의견을 듣고 시도의사가 지정권자면 시군구청장 의견을 들어서 승인을 내주는 건데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하급관청의 의견을 들어서 승인을 내줘라.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조성토지가 뭐냐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수용을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토지를 파는 게 조성토지인데, 자, 조성토지도 원형지랑 유사하게 공급계획을 만들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고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서 조성토지를 공급을 해야 되고, 공급계획 같은 경우를 변경할 때도 또한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성토지는 공급 방법이 경쟁입찰이 원칙인데 어떤 서민들한테 공급하는 토지 이렇게 4가지 대표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일반인들한테 공급하지 않고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이런 형태는 수의계약이 있는데, 자, 우리 이런 거 생각하실 때는 뭘 봐야 되냐면 아까 우리 원형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원형지는 5명들한테 원형지를 공급을 한다. 자, 그 중에서 수의계약으로 공급을 하다가 마지막 학교나 공장용지 같은 것들을 원형지 형태로 받을 때는 경쟁입니다. 근데 이 조성토지는 반대로 경쟁입찰이 원칙으로 파는 겁니다. 우리 조성토지는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나 공업용지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걸 경쟁 방식으로 최고 가격 입찰자한테 낙찰해주는 방식으로 공급을 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이 조성토지가 서민들한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자, 이게 이제 소형 아파트 같은 거 지을 용지겠죠. 자, 공공택지, 여기 임대아파트 같은 걸 짓는 공공택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330 이하 단독주택 용지, 공장 용지는 이 땅을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사람들이 서민이라고 생각하고, 서민들한테 땅을 줄 때는 이거는 경쟁 붙이지 말고 이거는 조성토지지만 추천 방식으로 운 좋은 사람이 뽑아가라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었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설 용지, 공공택지,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용지, 공장 용지 같은 경우는 이 토지를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사람들이 서민들이기 때문에 서민들은 돈이 없으니까 가격 경쟁하지 말고, 자, 가격을 정해놓고 운 좋은 사람이 추천 방식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미은건 같은 경우는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조성토지가 수의계약이 뭐냐면 주로 이게 이제 공공용으로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이 채권을, 이 토지상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토지를 받을 사람이 미리 정해진 경우인데, 자,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주는 경우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니은번. 자, 토지상환채권을 받은 사람은 토지상환채권을 손에 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조성토지를 이 수의계약 형태로 준다고 봐야 됩니다. 이 채권자한테, 채권자를 바로 만나서 뭐 경쟁이라든가 추첨 안 하고 바로 그냥 토지를 넘겨주는 거죠. 토지상환채권은 토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쟁입찰이나 추첨을 했는데 2회 이상 유찰됐을 때. 자, 그 다음에 여기 기억번지 보세요. 학교나 공공청 조성토지로, 자, 조성토지로 학교용지를 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원형지로 학교용지 주는 게 아니라 조성토지로 학교용지 같은 걸 줄 때는 국공립학교, 공공청사용지 같은 걸 지으라고, 공공청사를 지으라고, 자, 이런 용지를 일반인들한테 분양하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토지를 줄 때는 조성토지를 이거는 수의계약 형태로 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학교용지를 짓기 위해서 토지상환채권자한테 주는 거. 자, 경쟁이나 추첨을 했는데 2회 이상 유찰됐을 때는 이거는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토지를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고, 토지상환 채권자한테 약속이 미리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수의계약으로 봐야 됩니다. 유찰된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공공주체가 50% 넘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 투자회사한테 임대주택 같은 걸 지을 용지, 임대주택 용지 같은 것들을 주라고 이렇게. 그다음 어떤 시설물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인데, 시설물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 토지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람한테 딱 찍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봐야 됩니다. 자, 토지상환 채권자한테 준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준다, 시설물 유지 관리자한테 주는 것은 특정인들을 만나서 바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찰된 경우도 마찬가지고. 자, 시험 문제로 예상 문제가 이런 거 있습니다. 이 리을번 같은 경우를 임대주택 용지를 공공주체가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한테 줄 때는 수의계약입니까? 추첨입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섞어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다가 아까 요거 리을번 같은 경우로 수의계약의 리을번을 섞어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추첨 방식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래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지문으로 만들고 여기 마지막에 수의계약 쪽에 리을번을 섞을 수 있으니까 요거를 좀 헷갈리지 않게끔 구분을 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밖에 여기 뭐 대행개발자, 뭐 특별설계를 통해서 개발이 필요해서 공급하는 경우, 또 외국인 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공급하는 경우 또 수의계약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수의계약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조성토지의 가격 평가라는 마지막 항목이 있는데 그러니까 조성토지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파는 게 원칙이라서 경쟁가라는 게 막 나오겠죠. 근데 실제는 조성토지도 최초로 조성이 되고 나면 가격을 일단 감정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가격 같은 걸 정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경쟁가로 막 들어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 공공청사지을 용지, 사회복지시설 용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공익시설 같은 것들입니다. 자, 공익이나 공공성이 있는 시설 용지,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첨단 지식 산업 공장, 반도체 공장 같은 거, 자,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용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용지, 호텔업도 200호 이상으로 대규모 호텔업 같은 용지는 경제 활성화나 어떤 서민들을 위한 그런 용지는 가격을 감정가 이하로 싸게 정해서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감정가를 정해서 경쟁 입찰로 가다가 이런 식의 공익성이 있는 그런 시설 용지들,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 같은 거, 호텔업 같은 거, 임대주택 용지,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 용지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 용지 같은 경우는 가격을 감정가 이하로 싸게 정해서 공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사업 시행자한테 임대주택 용지를 공급할 때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걸 감정가 이하로 싸게 공급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 마무리 하시고 우리 수용 방식 공부할 때 수용의 일반 절차 같은 거 있던 거 기억나시죠? 네, 토지를 수용한 다음에 보상금의 일부를 채권으로 지급하는 거, 토지상환 채권. 자, 선수금, 원형지나 조성 토지를 공급받는 사람들로부터 대금의 전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거, 선수금, 원형지, 조성 토지 같은 개념을 알고 어떤 식으로 공급하는지 그런 것들 한번 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구입 의사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우리 도시개발코에서 환지 방식으로 제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